이번 시간에 마지막 단원이죠. 제2과목 챕터 5 자료 처리. 우리가 자료 처리는 뭐다? 자료를 정제하고 검토. 첫 번째, 자료를 정제하고 검토한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응답 누락이 있는지, 오응답이 있는지, 불성실 응답을 걸러내는 작업이죠. 정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코딩하고 부어화한다. 부어화 같은 거죠. 부어화 코딩. 문장이나 문자로 된 응답 내용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코딩. 그 다음에 자료를 입력하겠죠. 자료를 입력하고 코딩된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단계다. 그 다음에 무응답이나 결집값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발생 원인은 뭐다? 응답 거부. 응답 거부나 무응답, 입력, 누락 이런 게 결집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 처리 부분에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각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화, 첫 번째 부호화는 코딩이다. 자료 처리는 뭐다? 자료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부호화는 코딩 작업, 그 다음에 설문 응답 자료를 텍스트 또는 엑셀과 같이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하여 펀칭하는 거죠. 펀칭 작업, 입력된 자료의 정합성 및 오류 값을 점검하는 클리닝, 이런 작업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시 자료를 생성하게 된다. 온라인 조사 방법을 쓸 때는 뭐다? 온라인을 쓸 때는 펀칭 작업을 생략하고 코딩이나 클리닝 작업만 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자료 처리 단계를 보면 부호와 코딩이다. 코딩은 자료값 범위를 칼럼을 설정한다. 그래서 코딩. 그다음에 자료를 입력한다. 펀칭. 그다음에 정합성 점검은 뭐다? 논리적 오류를 점검한다. 자료를 수정한다. 그래서 클리닝. 그래서 마지막에 원시 자료를 생성한다. 이 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는 자료 처리 순서가 편집, 에디팅, 그 다음에 코딩, 입력 이렇게 세 가지로도 나왔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값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칼럼이 나오죠. 칼럼, 자료값 범위 설정. 설문응답의 부호화에서 코딩에서 설문 항목별로 자료값의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범위 설정. 이를 우리가 칼럼 작업이라고 합니다. 칼럼은 뭐다?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자릿수. 칼럼수 뭐다? 칼럼수는 문항별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자릿수다. 칼럼수를 많이 물어보죠. 칼럼 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칼럼수를 이렇게 세 가지 뜻 있는데 칼럼수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칼럼수 최대 자릿수다. 최대 중요합니다. 칼럼 작업은 주로 개방형 응답의 부호화 수준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도 알아두시고 네 번째 보면 개방형 질문의 자료값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개방형이죠. 개방형 응답은 부호화의 범위가 응답 뭐에 따라 다르죠? 응답 내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 칼럼 작업과 응답 부호화 작업을 함께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다. 칼럼 작업과 응답 부호화 작업을 같이 하면 효율적이다. 개방형은 뭐다? 최대 응답 기준으로 해야 되죠. 개방형은 최대로 잡는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폐쇄형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면 폐쇄형 질문은 뭐다? 사전에 자료값이 정해져 있죠. 미리 부호화하여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에 비해 명확하다. 범위 설정 가능이 명확하다. 예를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 SNS를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실 때 뭐죠? 1번, 2번, 3번, 4번, 6번 1부터 6번호이죠. 6번에 같이 기타 폐쇄형 질문 내에 개방형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기타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응답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개방형이 들어갔을 때는 폐쇄형의 자료값의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최대 응답 함께 고려해야 된다. 300명이다. 300명이죠. 그럼 조사의 개방형 질문 최대 300가지 응답이 나오죠. 300가지.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나올 수 있는 최대 자릿수라고 그랬죠. 최대 자릿수는 300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몇 단위까지 3개죠. 이렇게 300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최대 자릿수는 3자리다. 이렇게 칼럼 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보충학습을 보시면 똑같죠. 표본수 300명, 개방형 지문, 폐쇄형 지문은 같이 있다. 개방형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자릿수는 어떻게 되죠? 칼럼수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칼럼수가 4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또 뭐다? 500만원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3자리. 폐쇄형 질문이죠. 폐쇄형 질문에서 보면 기타와 같은 개방형 보기가 포함되지 않죠. 지금은 현재. 그래서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뭐다? 1에서 8, 1에서 8이기 때문에 각 칼럼 수는 각 1, 2, 3, 4, 5, 6, 7, 8이죠. 보기가 하나, 각자 하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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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래서 이렇게 폐쇄형일 때는 자릿수가 칼럼 수가 어떻게 되죠? 1이 되는 거죠. 보기가 많으면 또 달라지죠.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면. 그래서 이렇게 칼럼 수를 지정한다. 어렵지 않다.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뭐다? 무응답을 어떻게 처리하냐. 중요하죠. 무응답은 뭐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항의 응답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빠졌다고 해서 결측값이라고 한다. 우리가 작업형 나중에 실기에 작업형 결측값 쓰는 난 나옵니다. 무응답의 유형은 뭐가 있다? 범위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항목의 무응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단위 무응답이다 그러면 뭐다? 조사 대상자가 자체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단위 무응답이다. 그래서 항목은 뭐다? 그럼 항목 특정 문항에 대해서만 응답이 누락했을 때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목 무응답의 구체적 사유는 뭐다? 항목 실수로 응답을 누락했을 때 적합한 보기가 없거나 응답 내용이 없는 경우 응답 거부, 사유 확인 불가, 민감한 질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일 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질문의 불능, 응답을 포기했을 경우 항목 무응답이 나온다. 그럼 무응답이 나왔을 때 처리 방법도 시험에 잘 나오죠. 처리 방법. 실수로 그냥 응답을 누락했다. 일단 어떻게 한다? 응답 내용을 재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문항에 응답할 수 있는 적합한 보기가 없거나 응답할 내용이 없어서 누락한 경우는 무응답과 구분하여 없음으로 별도 표기한다. 없음. 적합한 보기가 없으니까 없음이라고 하죠. 세 번째보다 응답을 이제 자칫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거나 응답 내용을 몰라 누락한 경우 그럴 때는 모름, 무응답으로 별도 표기한다. 모름, 무응답 3개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무응답 처리 예시는 어떻게 하냐. 1차적으로 조사원이 응답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 1차적으로 조사원, 2차적으로 누가 하죠? 그러면 실사 관리자가 2차적으로 점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락된 응답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응답이 있는 경우, 응답 방법을 준수하여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그 다음에 응답자가 부적합한 조사 대상자로 확인됐다. 응답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6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에 누락이 있다. 그러면 누락된 경우는 조사를 진행한 조사원, 응답자에게 해당 문항의 응답 누락 사유를 확인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고.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응답이 있는 경우는 두 보기 사이의 기재에서 정확한 응답 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를 진행한 조사원 및 똑같죠. 응답자에게 해당 문항에 대한 정확한 응답 내용을 확인. 세 번째, 응답 내용을 준수하여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에 한 개의 보기를 선택해야 하는데 복수를 선택했다. 그러면 조사를 진행한 조사원 및 응답자에게 해당 문항에 대한 정확한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겠죠. 응답 내용이 어떻게 하다? 불성실하다. 그럴 때는 기타를 선택하고 세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진행한 또 조사원 응답자에게 해당 문항의 정확한 응답 내용을 확인한다. 조치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 다음에 5번째, 응답자가 부적합한 조사 대상자다. 그럴 때는 만약에 조사 연령대가 만 29세에서 만 39세까지인데 40세
대상이 응답했다며 해당 대상자는 적합한 조사 대상자가 아니므로 중지하죠. 이건 폐기한다, 재조사한다. 부적합하고 당연히 폐기되겠죠. 응답 내용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없다. 서로 모순, 신뢰성이 의심, 그러면 조사를 진행한 조사원, 응답자에게 해당 문항의 응답 내용을 다시 재확인한다. 그런데 만약에 조사원 및 응답자에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답 내용의 신뢰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어떻게 한다? 폐기하고 재조사 진행한다. 무응답 처리 예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류, 누락된 응답, 불분명하거나 응답 확인 불능, 그다음에 응답 내용을 준수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 그다음에 응답 내용 자체가 불성실하다, 그다음에 응답자 적합한 조사 대상자로 확인됐을 때는 폐기, 재조사, 응답 내용의 일관성이 신뢰성이 없다, 폐기하고 재조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 6가지 내용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사, 재조사는 언제 실시하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조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가 중대하면 어떻게 되죠? 폐기하고 재조사다. 말 그대로 중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가 부적합한 조사 대상자, 일관성,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 응답 내용을 준수, 설문을 진행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경우 재조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재조사는 폐기된 설문지의 응답 내용과 동일한 표본, 조사 대상자로 진행해야 된다. 중요하죠. 재조사 시 유의사항보다 표본이 많아질 경우에는 전체 조사 일정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시로 회수해서 품질 관리를 실시해야 된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응답 내용을 부호해야 되겠죠. 코딩을 해야 됩니다. 응답 내용을 코딩한다.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부호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응답에 초기 에디팅을 한다. 응답자나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완벽성이나 명료성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핵심어 목록 또는 참조 자료를 확보해야겠죠. 그 다음에 코딩 요원을 훈련한다. 코딩 요원 훈련이 중요하죠. 핵심어 목록이나 참조 자료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부 코딩한 후 결과를 비교한다. 그래서 차이를 줄여간다. 초기 내용은 다시 코딩 내용을 점검, 상세 검토, 점검한다. 두 번째,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부호화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예시. 그러면 개방형 응답 내용의 부호화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부호와 코딩 인원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응답 내용을 분류를 확인한다. 내용별로 분류해서 한 가지 내용 범주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일단 세밀하게 분류한 다음에 분류된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분류하는 리코딩 절차를 취한다. 리코딩. 그 다음에 코딩 번호 이제 부여를 실시하는 거죠. 코딩 번호를. 이 순서 준비 과정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보충하스. 그 다음에 개방형 응답 내용의 이제 부호를 이제 실질적으로 한다. 응답 내용을 부호한다.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용 혹은 객관식 안에 기타 있죠. 주관식 응답, 객관식 문항의 기타 항목에 응답 내용 각각의 특정 숫자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제 부호화. 그래서 숫자를 부여하는 특별한 규칙은 없으나 응답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각 내용별로 부여한 숫자들을 표로 반드시 정리해야지 통계 분석 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를 우리가 뭐다? 부호화 지침서, 코드북이라고 한다. 코드북. 시험에 나오죠. 코드북. 지침서다. 1, 부호 1, 뭐 가격이 저렴해서 2, 이용하기 편리, 3,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서 4, 주위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객관식 문항 기타 항목의 응답자 내용은 객관식 마지막 문항에 어떻게 하죠? 마지막 문항에 부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제조에 대한 5, 기타죠. 다 기타인데 기타 항목에 뭐 E사도 나오고 F사도 나오고 G사가 확인됐으면 세 가지가 확인됐다. 기타란에 그러면 5, 6, 7로 부호해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따로 5, 6, 7 이렇게 세 가지 회사가 나왔기 때문에 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폐쇄형 응답의 부호화. 폐쇄형은 뭐다? 당연히 사전에 부호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호화 작업이 필요 없다. 그래서 좀 편하죠. 질문 항목 안에 기타와 같이 개방형 응답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방형 응답 내용의 부호화 방식을 참고해서 별도로 부호화 작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폐쇄형 응답 내용의 부호화 시 사전에 설정한 부호가 서로 중복된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폐쇄형, 개방형과 폐쇄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호와 지침, 코드북이죠. 일명 코드북 작성, 코드북. 일단 부호는 뭐다? 조사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되는 숫자, 수치이다, 수치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수치. 그래서 응답이 숫자인 경우는 그 자체가 숫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부호할 필요가 없다. 뭐죠? 연령 숫자로 되어 있죠. 생년월일 연령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호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 부호와 지침서의 작성. 부호와 지침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죠. 어떤 응답이든 하나의 값으로 부호를 해야 된다. 응답이 없는 문항들도 내용에 따라 구분되도록 부호해야 됩니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부호화 시 범주를 많이 나누지 않도록 한다. 작업 도중 새로운 응답 범주를 추가해서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 따라서 부호와 지침서를 만들 때 많은 사례를 검토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부호를 할 때, 지침서를 할 때 고려사항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결집값 처리 시 변수의 값이 가질 수 있는 대안 이외의 값을 부여한다. 응답 대안이 1에서 5면 9를, 1에서 15면 99를 부여한다. 우리가 이제 작업병 실기에서 보면 99, 9999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9로. 결집값. 부여하는 값의 크기는 응답의 정도 혹은 긍정, 부정의 형태인 경우가 많은 정도 혹은 보다 긍정적인 높은 값을 부여하면 결과 해석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부호와 지침서에 포함될 사항도 시험에 나왔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계속 많고, 그래서 부호와 지침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면 명, 칼럼 번호, 칼럼 수, 질문 변호 항목 내용, 부호와 범위 등을 포함해서 작성한다. 빈칸, 블랭크, 실증 부호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응답이나 미확인, 비해당인 경우에도 비워두지 말고 구구나 영영으로 어떤 부호든지 부여를 한다. 빈칸은 두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입력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제 부활 시켰기 때문에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 설문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죠. 자료 입력, 조사 주체, 조사 대상이나 규모, 조사 항목 등 조사별 특성과 자료 입력 방법별 장단점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입력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또 많이 있다. 그래서 CS 컴퓨터를,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한 입력, PDA라고 그러죠. PDA. 그다음에 ICR, OMR은 잘 알죠. 인터넷 입력, CR은 뭐다? CS는 뭐다?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되는 PC의 입력 일부를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서버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서버에 입력한다.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는 건 뭐다? 조사 현장에서 많이 쓰죠. 노트북 또는 PDA. 노트북보다 요즘 작아서 요즘 일하시는 분들 많이 들고 다니죠. 조그만 거 들고 다니는 게 다 PDA이다. 휴대용 정보 단말기다. PDA. 조사 현장에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바로 수정 가능하다. 별도로 설문지가 필요 없다. ICR, OMR 비교 잘 하시고, 스캐너 등 광학 인식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입력한다.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다. OMR은 뭐다? 조사 내용을 OMR 설문지에 옮겨 적은 후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력. 저희가 OMR 카드 많이 작성하죠. 시험 볼 때. 그런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인터넷 입력도 있다. 입력할 때 CS, ICR, OMR 인터넷 입력하는 방법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방형 질문을 입력할 때 어떻게 하냐? 스캐너, 수작업 두 가지를 하겠죠. 스캐너는 편하죠. 자료 입력에. 수작업보다 당연히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수작업을 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수작업. 다른 숫자 입력한다. 조심해야겠죠. 그다음에 동시에 두 개의 숫자를 누를 수 있다. 조심해야 되고,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입력할 수 있다. 변수를 건너뛰기도 한다. 자릿수를 잘못 입력하기도 한다. 수작업할 때. 그래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렇죠? 수작업할 때는 각 변수의 자릿수를 명확히 알려주는
당연히 표본 응답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야 실수를 덜 한다. 그 다음에 입력할 응답지에 적힌 내용을 당연히 한번 확인 더 하면 좋죠. 확인한다. 그 다음에 입력 요원을 우리가 더 훈련을 시키면 수작업할 때 오류가 덜 나겠죠. 그 다음에 입력 장비를 이상이 있는지 처음에 점검을 잘하면 좀 더 오류가 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 초기에 어떻게 하죠? 점검을 해줘. 입력 초기에 점검한다. 입력 시작한 다음에 1시간 이내에 입력한 자료 중 일부를 다른 입력 요원 또는 자료 처리 감독관이 독립적으로 입력하여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한 값을 설문지와 직접 비교한다. 초기에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입력 중기 또 말기에 점검을 또 해줘. 그래서 입력 과정이 중간쯤 됐을 때 한 번 더, 끝날 무렵에 한 번 더 과정을 반복한다.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입력자를 이제 정합성 및 입력한 값을 정합성, 논리적이나 오류값 수정을 봐야 되겠죠. 정합성 판단, 그다음에 오류값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오류는 뭐다? 당연히 자료 입력 전 수행한 점검과 에디팅 과정을 통해 조사상, 표기상의 오류를 수정했지만 미처 잡지 못한 오류나 입력 과정에서 생긴 오류가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료 입력 후 자동화 방법으로 내용 검토를 재차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오류값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오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범위 오류가 있고 범위, 그 다음에 논리 오류가 있다. 두 가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있다. 범위는 말 그대로 각 문항별로 빈도표를 출력해서 질문의 응답 범위를 벗어난 숫자가 있는지 확인. 범위 오류죠. 논리 오류는 뭐다? 특정 항목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오류. 체계적 오류라고 했죠. 일관되게 나타나는 오류가 있는지 확인. 논리 오류는 뭐가 있다? 사전에 정해진 용어 정의나 분류에 기초하여 응답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응답했을 때 논리 오류. 코딩 과정에서 응답을 오역해서 잘못 입력한 경우. 여가 질문에 관련한 통과 규칙을 잘못 이해했을 때 응답, 부호 오류다, 단위 측정 오류다, 시스템 오류다. 이거는 다 논리 오류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험에 범위 오류나 논리 오류를 주고 성격이 다른 것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 처리 시 오류를 또 보겠습니다. 자료 처리했을 때 오류 나는 거. 통계조사의 결과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드는 자료 처리 과정에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비표본 오차가 생길 수 있다. 비표본 오차. 근데 비표본 오차는 데이터 편집과 무응답 대책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무응답 대책이 필요하다. 데이터 편집은 뭔가 보면 데이터 편집 1차 수집된 자료 원자료 내에 포함된 오류를 찾아내고 1차 자료죠. 수집된 원자료 내에 포함된 오류 찾아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 데이터 편집이다. 입력 편집과 출력 편집이 있고 데이터 편집을 위해서 효과적인 입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죠. 데이터 편집과 무응답. 두 번째, 결집값과 무응답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구조적으로 결집값이 생겼다. 그러면 여가 질문에 의하여 응답자가 해당되지 않아 결집값이 생긴 경우를 우리 구조적 결집값이다. 구조적. 두 번째, 결집값을 표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데이터에서 결측 항목은 공란으로 남겨놓거나 일반 응답과 구분되는 값. 예를 들어 9999 그죠? 입력하고 999가 결측값임을 기록한다. 기록합니다. 실질적으로 실기할 때 여가 질문에 의한 구조적 결측인지 단순한 항목 무응답인지 구분한다. 구조적인지 단순한 항목 무응답인지 구분한다. 양적 변수에서 영의 값과 무응답을 구분한다. 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위 무응답과 항목 아까 했죠. 단위는 뭐다? 단위가 크다. 그러니까 설문지 응답자가 전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단위. 그 다음에 항목은 특정 항목이죠. 몇 개 항목 응답하고 나머지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항목이다.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단위 항목이 있다. 그럼 무응답했을 때 어떤 영향이냐? 결집값은 잠재적으로 편향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결집값이 안 나오거나 무응답 안 나오는 게 좋죠. 그러면 무응답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단위 무응답은 응답자가 가중치 나온다. 가중치를 조정하여 가중치 조정법을 처리한다.
무응답에 대체를 할 경우는 분산 추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되죠. 네, 무응답 관련 정보 관리를 해야 되죠. 품질 지표 관리로서 응답률 이외에도 무응답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관리하면 무응답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무응답 처리 방법에도 시험에 잘 나온다. 무응답 가중치 조정이다. 전체 표본을 어떻게 하는 거죠? 몇 개 대체층으로 분류한 뒤 각 층에서 무응답으로 인한 효과를 고려해서 가중치한다. 무응답 가중치 조정이다. 무응답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무응답, 그 다음에 핫덱이다. 핫덱 대책. 핫덱은 뭐다? 현재 우리가 핫하다고 그러죠. 현재 핫하다. 현재 수행 중인 조사 자료입니다. 핫은 현재 진행 중이죠. 핫덱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절측값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랜덤은 뭐다? 말 그대로 랜덤, 임의로 응답값 선택해서 결집값을 대체한다. 평균은 당연히 또 평균값을 그 층에 속한 결집값을 대체하는 거죠. 응답자의 평균을 구해서 이웃값 대체, 각 대체 중에서 결집값 대응하는 변수의 값이 가장 가까운 이웃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응답자의 자료로 결집값을 대체한다.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귀 대체, 결축지가 발생한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다른 변수들을 활용하여 회귀 방정식을 도출하고 이 식을 통해 추정된 조건부 평균값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조건부 평균값 대신 입력한다. 그래서 회귀는 뭐다? 회귀는 조건부 평균값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콜드는 핫하고 구분해야겠죠. 기존에 실시된 기존 거죠. 기존에 실시된 표본조사 유사 항목 응답값으로 어떻게 하죠? 결집값을 대체한다. 결집값을 대체하는 방법이 콜드. 그래서 콜드와 핫은 현재, 뜨겁죠. 현재가 뜨겁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무응답 처리 방법. 이것도 필답형으로 한번 당황해봐 하고 낼 수 있다. 이 문제. 무응답 처리 방법 중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치는 뭐냐? 이상치 관측된 데이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거를 우리가 이상치라고 합니다. 크게 벗어났다. 전체적인 패턴과 일치하지 않은 극단적인 값이다.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단일 별량이 있고 다별량이 있다. 발생 원인은 뭐 자료 입력 처리 과정 오류, 실제 자료 고유의 변동성, 표지 오차나 분포의 특이성이다. 읽어보시면 되죠. 이상치. 그러면 이제 입력된 자료 오류값을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 아니, 오류값이 나왔을 때 수정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오류 검사 방법이 있죠. 오프 코드 검사가 있다. 이거는 범위 바깥에 있는 부호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되어야 할 부호 이외의 것이 입력된 거죠. 입력되어 있는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오프코드죠. 바깥에 있다고 해서 오프코드. 성별란에 1은 남자고 2는 여자인데 1과 2의 값이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3이 남았는지. 그래서 그걸 오프코드 검사다. 그 다음에 다른 숫자나 문자 또는 공란이 있을 때 관련 항목을 검사한다. 서로 연관되는 항목 관계에 검토해서 모순이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3번 범위 검사다. 범위는 뭐죠? 말 그대로 각 항목이 적합한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확인하는 거죠. 상한, 넘어서는지 확인하는 방법. 범위를 정했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뭐 월이 1월부터 12월이 있는데 13이 나온다거나 일이 보통 28일, 저희가 2월달 같은 경우는 28일도 있고 보통 30, 30일, 29일도 있죠. 이 범위를 벗어나는지 숫자가 있는지 확인할 때 범위 검사다. 또 합계 검사라는 것이 있다. 검사 숫자, 그 다음에 순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 오류 검사 방법에 이런 것이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류가 나왔을 때는 간단한 수정 방법도 있고, 뭐 전화 확인이나 현지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 통계적 처리를 이용해서 정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예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간단한 수정은 뭐 대조하여 입력 오류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죠. 수정하면 된다. 설문지내로 수정해서 입력 오류일 경우에는 전화 확인, 현지 방문을 한다. 설문지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전화로 확인한다.
설문지 수정해서 다시 조사 대상처를 방문해서 재조사한다. 그 다음에 통계적 처리, 수차례 걸친 내용 검토 과정을 통해서도 정정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오류 수정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럴 때는 무응답 대체 기법을 사용한다. 중요하죠. 통계적 처리. 그 다음에 집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킨다. 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이 누락됐다. 너무 크죠. 그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이건 너무 없다. 그때는 설문지를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명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또 문제 보면서 계속 결집과 부호와 코딩하는 방법죠. 개방형은 당연히 코딩이 어렵다. 회세형은 쉽다. 그 정도 머리틀로 생각하시고 칼럼수, 최대 자릿수 그 정도 확인하시고 OX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설문지의 혼인 경험을 묻는 문항에 혼인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이후 문항에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을 경우 필요한 조치는 상황적 클리닝이다. 맞죠? 상황적 클리닝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상황이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적 클리닝이다. 맞는 지문. 2번 표본이 200명인 경우 아이디 최대 칼럼 수는 뭐라고 그랬죠? 표본수 자릿수죠.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틀린 거죠. 그래서 표본 자릿수 그대로 한다. 하나, 둘, 셋, 3입니다. 3. 최대 칼럼 수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틀린 질문. 조사 내용을 OMR 조사지에 옮겨 적은 후 입력하는 방식이 보다 OMR 방식이죠. 갑자기 RCR 방식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 틀린 질문. 4번 수집된 자료 수정이 가능한 오류일 경우 응답자에게 해당 오류 내용을 재확인 수정하는 것이 신뢰성 점검에 해당한다. 뭐라고 그랬죠 이걸? 맞습니다. 응답자의 해당 오류 내용을 재확인해서 수정이 가능한 오류일 경우는 신뢰성 점검에 해당한다. 맞다. 5번 개방 코딩은 귀납적이다. 연역적이다. 개방 코딩은 귀납적이다. 개방은 귀납적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자료 입력 후 자동화 방법을 이용한 내용 정보 검토에서 질문 응답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범위를 벗어났다고 그러네요. 질문 응답 범위를 벗어난 경우 체계적 오류다? 아니다. 범위 오류이다. 틀렸죠. 표시도 잘 해야 된다. 삐딱하게 하면 안 된다. 7번 자료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했대요. 자료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결 방법은 결집가부터 처리, 질문지 응답 다시 확인하기, 그다음에 질문지 응답 다시 확인하기, 정해진 추정 원칙에 추정치 삽입하기, 전체 삭제하기 등이 있다. 그래서 자료 선정 과정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 삭제를 하면 안 된다. 여기는 틀린 거죠, 이건. X. 8번 코드북이죠. 코드북 내용에는 지침서, 문자로 입력된 변수들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아니죠. 코드북은 설문지의 모든 항목이죠. 모든 항목은 숫자 플러스 문자 모든 항목을 데이터화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지침서. 그래서 문자로 입력된 변수들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틀렸다. 9번 개방형 응답 항목은 개방형이다. 코딩 과정에서 다양한 응답을 분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처리해야 된다. 맞죠? 10번 기와의 한 달 수입이 얼마냐고 개방형으로 물었을 경우 1000만원이라고 하면 칼럼 수는 4이고 폐쇄형으로부터 1부터 9까지 수익 금액을 보기를 준다면 칼럼 수는 1이다. 잘 나오죠. 이거는 잘 알아두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1000만원이라고 했으니 칼럼 수 몇 개다? 몇 개? 자릿수가 4자리죠. 하나, 둘, 셋, 넷, 1000만.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각 1부터 2, 3, 4, 5, 9죠? 그래서 각 1이다. 칼럼 수는 1이다.
그러면서 당연히 1이다. 사고, 정확하게 맞는 지문. 자, 이렇게 해서 이론 과정을 보셨고, 일단 이론은 가볍게 한번 보시면서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시면서 조금 막히는 부분 다시 이론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뭐다?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과목, 2과목보다는 꽈락을 면하기 위해선 다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도 3과목 통계 중요합니다. 여기서 꽈락이 안 나와야 됩니다. 1과목, 2과목은 거의 다 70점 이상 80점 나오니까 3과목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도 한 20에서 30% 나오니까 그래서 최소한 반타작을 하고 들어가자. 그 전략으로 가셔야 1차에 합격하십니다. 필기에.